저축은행의 무더기 적자라 최악 상황 터질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 틀린 말일까요? 저는 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자 규모가 장난 아닙니다. 2023년 저축은행의 당기 순이익은요 손실이 났습니다. 얼마나 손실이 났느냐? 5,559억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엄청나죠? 야, 5,559억 원이면 저축은행이 79개거든요. 그러면 79개 저축은행 중에 진짜 많은 저축은행이 적자를 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무더기 적자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실제 말입니다. 실제 79개 저축은행 중에 말입니다. 41개 저축은행이 적자를 냈다는 거예요. 41개. 79개 중에 41개니까 절반이 넘지요. 절반이 넘는 저축은행이 적자를 냈다는 것, 이거 저는 상황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볼까요? 과거를 보면 저축은행 사태가 났을 때 2010년 적자가 2조 7,777억 원이었습니다. 그 앞전에 보시자고요. 2008년에 566조였습니다. 2009년에 7,729조 7,728억. 그리고 나서 2010년에 2조 7,777억 원이 터지면서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 당시에 저축은행이 줄줄이 무너졌어요. 108개가 있었는데 지금 79개까지 줄어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저축은행이 줄어들었겠습니까? 적어도 말입니다. 30개 저축은행이 줄폐업했을 때가 그 당시의 사태입니다. 그런데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틀리지가 않아요.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죠. 9월 15일부터 2009년 금융위기가 굉장히 심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에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거든요. 2020년 코로나19의 사태가 터졌었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은 흑자를 많이 냈어요. 2010년에 1조 3,999억 원, 2021년에는 1조 9,654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심지어 2022년까지도 1조 5,622억 원의 흑자를 냈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부동산이 화량이었으니까 부동산에 대출을 해주고 저축은행들이 이익을 많이 따먹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2023년에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부동산이 침체가 되면서 상황이 완전 역전이 되고요.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더 커지면서 지금 저축은행은 5,559억 원의 적자를 냈다는 뜻입니다. 야, 이게 괜찮을까요? 이게 괜찮을까요? 아마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작년에 5,559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어떨까요? 현재까지 봐서는요.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활활 타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어떤 위험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미분양은 계속해서 늘어나지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흑자도산이라는, 아니 분양이 돼야지 돈이 들어와서 회사 경영을 하는데 분양이 안 되면 이게 원금도 못 갚고요. 이자도 못 갚고요. 회사도 돌리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빠진다면 저축은행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2024년 지금 경기가 작년보다가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수출은 괜찮다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내수는 여전히 꽝꽝 얼어붙었고요. 주택에 대한 공급도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분양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모두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새 집을 갖고 싶어도 분양가가 너무 높으니까 야, 내가 저거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가 오히려 말입니다. 저축은행에게는 더 나쁜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저축은행의 사태, 2010년, 2011년 같은 그런 사태가 안 터지겠느냐? 충분히 터질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제가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수신 잔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 지금 보시다시피 12월에 120조 1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 보면 107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2024년 4년 1월입니다. 죄송합니다. 2023년 12월입니다. 107조 1천억 원입니다. 107조 1천억 원.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0.9%나 줄어든 겁니다. 10.9% 13조 1천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저축은행에 수신이면 예금하는 거잖아요. 예금이 줄어들었다. 돈이 빠져나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빠져나갈 거냐 안 빠져나갈 거냐.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빠진다는 이야기고요. 대출도 많이 줄였습니다. 대출도 줄일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 PF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커지니까 2022년 115조 283억 원에서요. 2023년에는요. 104조 936억 원, 1년 사이에 9.5%, 10조 9,347억 원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신도 줄고 여신도 줄고 그러면 저축은행은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경영 자체가 쪼그라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쪼그라드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경영이 쪼그라드는데 문제는 경영이 쪼그라진 상태에서 말입니다. 연체율이 늘어나요. 연체율이 폭등합니다. 지금 2023년 4분기를 보면 연체율이 6.5%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실채권이 엄청나게 생긴다는 거예요. 2021년에 2.51%의 연체율에서요. 2023년에 6.5%까지 올라갔으니 괜찮을 리가 없죠. 절대 이거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저축은행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79개의 저축은행이니까 79개의 저축은행이니까 저축은행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 전체가 지금 4분기에 6.5%의 연체율을 가졌다는 것은 2016년 5.83%보다 높고요.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저축은행 상황 점점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2024년 1월에는요.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7%대까지도 올라갔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축은행의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고요. 연체율만 이런 게 아닙니다. 부실채권도 굉장히 빨리 늘어나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을 연체를 하면 고정이하 여신 비율에 들어가거든요. 물론 말입니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 중에 채권을 사다가 캠코에 팔든지 아니면 NPL에 팔든지 NPL이라는 게 부실채권을 NPL 전문회사들 있잖아요. 거기에 팔면 줄어들겠죠. 파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에 7.72%입니다. 이게 2019년에 5.1%였거든요. 2021년엔 3.36%였고요. 지금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이 정도 7.72%까지 간다는 건 여러분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상황이 악화됐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시장의 위협이 얼마나 커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상황 자체가 어렵다 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 곧 터질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 것도 그만큼 말입니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BIS 자기자본 비율이 2023년에 14.35%까지 올라갔다는 거. 그나마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9년에 14.83%보다 낮아졌잖아요. 예, 낮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2021년 13.21%나 2022년 13.15%보다는 높아졌거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릴 때 자기자본 비율,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3%가 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게 넘어섰기는 넘어섰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연체율이 높고요. 여기에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높고요. 게다가 수신도 떨어지고 여신도 떨어지고 그러면 경영에 대한 상황이 점점 나빠진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경영이 나빠져서 부실채권에 대한 대응이나 연체율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때는 최악의 상황이 터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축은행을 가벼이 보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축은행에 저축을 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유동성 비율은 얼마인지 확인해 봐야 되고요. BIS 자기자본 비율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핵심적인 것은요. BIS 자기자본 비율은 13%가 넘어야 되는 것 저는 늘 말씀을 드리고요. 유동성 비율도 100%가 아니라 130%가 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요. 연체율은요.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1%, 2% 확 낮은 그런 저축은행이 유리하고요. 여기에 저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적어도 3% 아래가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행을 거래하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분산해서 넣어두시라는 것. 그리고 저축은행이 불안하면 이자는 많이 받고 싶으니까 그러면요. 예금자 보호한도 금액이 5천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5천만 원이라는 게. 그러면 4,700만 원 정도 넣어두는 것이 저는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리하게 저축은행에 많이 돈을 넣어두는 것은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돈을 많이 버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축은행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맞는 말 같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 그만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